여러분, 오늘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작은 택배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이름은 아멜리예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으로 지금은 미국의 기숙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제 삶은 정말 편안하고 익숙했답니다. 좋아하는 카페도 있었고, 친한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늘 가까이 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부모님은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갖고 계셨죠. 특히 한국 물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제품들은 이상하고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왜 믿지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셨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강한 의견을 내비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자랄 때 한국 문화에 대해 특별히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죠. 미국에 와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기숙사는 긴 복도와 엄격한 규칙이 있었고 추운 겨울은 밤마다 제 뼈가 아플 정도였죠. 제 방은 작았고 벽은 장식 없이 단조로웠어요. 창문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곤 했고요. 침대도 프랑스 집만큼 편안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잠을 못 이루고 파리거리의 소리가 그리워 밤을 새우기도 했답니다. 제 룸메이트 레이첼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금발머리가 얼굴 주변으로 물결치듯 흘러내리고 녹색 눈은 말할 때마다 반짝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정말 친절했고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가끔은 그녀의 에너지가 저에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저는 책이나 생각에 잠겨 조용히 혼자 있는 순간을 더 좋아했거든요. 아멜리, 오늘 밤 파티에 같이 가자. 레이첼은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갈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지만 우리 둘 다 제가 아마 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학교 생활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시끄러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수업에 참석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한겨울 저녁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영어 숙제에 대해 생각하며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가 나무 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어요. 레이첼이 저를 발견하고 팔을 흔들었어요. 아멜리, 빨리 와. 한국에서 온 택배가 있어. 저는 조금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지? 하지만 그때 존 선생님이 제 이름이 적힌 큰 택배를 들고 계신 걸 봤어요. 너한테 온 거야. 레이첼이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보내셨대. 제 어머니가요? 한국 물건을 보내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혼란스러웠죠. 택배에는 정말 어머니의 필체로 배송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망설이는 손으로 택배를 열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 물건들이 추운 미국 겨울 동안 저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가 적힌 전기방석, 인스턴트 커피 봉지, 다양한 색깔의 과자 포장. 낯선 제품들을 바라보며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학생들은 제가 싫어하도록 배웠던 물건들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택배가 저와 제 주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지는 여정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택배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레이첼이 이미 한국에서 온 전기 방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방석을 다리에 감싸고 공부하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이고 있었죠. 이거 정말 대박이야. 레이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푹 잔 적이 없어.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한국 물건들과는 아무 상관도 하기 싫었거든요. 책상 위에 깔끔하게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손도 대지 않고 있었어요. 커피와 과자의 밝은 포장이 마치 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전 무시했죠.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마이클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마이클은 키가 크고 짧은 갈색 머리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는 사실과 세부 사항을 좋아하고 항상 많은 질문을 하는 친구였죠. 그 방석의 안전 기능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그가 음식 쟁반을 들고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엄마가 보낸 아무 물건일 뿐이야. 난 그것들 쓸 생각 없어. 제 말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갑게 나왔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날이 지나고 겨울은 더 추워졌어요. 기숙사 창문은 완전히 서리로 덮여 있었고 밤에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모두가 스웨터와 여분의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기숙사 친구들이 한국 물건들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항상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던 엘리자베스는 이제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담은 보온병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죠. 학생들은 공동 휴게실에 모여 과자를 나눠 먹으며 따뜻한 방석 위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물건들은 제 가족이 무시하도록 가르쳤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들을 사용하는 건 제 정체성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밤이 찾아왔어요. 기숙사의 난방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그해 가장 추운 밤이었고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죠. 역사 과제를 쓰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침대에서는 담요 3개를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죠. 몇 시간 동안 떨고 난 후 잠을 포기했어요. 가장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공동 휴게실로 갔죠. 거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바라면서요. 새벽 2시 복도는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휴게실에서 존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기숙사 관리자였죠. 그는 친절한 눈빛에 관자놀이가 희끗한 나이 지긋한 분이셨어요. 작은 램프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며 큰 안락 의자에 앉아 계셨죠. 제가 들어가자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말없이 일어나서 작은 주방 공간으로 가셨어요. 1분 후 2개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돌아오셨죠. 한번 마셔봐. 선생님이 컵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될 거야. 풍부한 향기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택배에서 나온 한국 인스턴트 커피였죠. 거절하고 싶었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에 닿는 컵의 따뜻함이 너무 유혹적이었어요. 작게 한 모금 마셨죠. 맛이 놀랍도록 좋았어요. 달콤하면서도 강한 커피 맛이 안에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존 선생님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알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프랑스 음식이 화려하고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어. 그런데 프랑스에서 여름을 보내고 나서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지.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 때가 있어. 선생님이 부드럽게 덧붙이셨어요. 그 후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얼어붙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선생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전기 방석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발가락이 추워서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죠. 제 자존심은 강했지만 추위는 더 강했어요. 마침내 전기 방석의 플러그를 꽂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은 금방 따뜻해졌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함이 바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것은 마치 부드러운 포옹 같았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리워하고 있던 무언가 같았죠. 미국에 온 이후로 가장 빨리 잠이 들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방석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서 존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들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 때가 있어.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항복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부터 오는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변화를 향한 저의 첫 걸음이었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전기 방석이 밤새 켜져 있어서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주고 있었죠. 눈을 떴을 때 레이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드디어 써봤네, 그렇지? 레이첼이 물었어요. 그녀가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어깨만 으쓱하고 수업 준비를 위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한 걸음 방석을 사용한 것이 제가 꽉 닫아두었던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였죠. 그날 아침 식사 때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좀 가져갔어요. 식당을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틀렸어요라고 적힌 팻말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레이첼이 제가 커피를 타는 걸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모두가 얘기하는 그 한국 커피니? 그녀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한 잔을 건넸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죠. 곧 다른 학생들도 다가와서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커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합류했어요. 커피 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성분을 읽으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커피, 크리머, 설탕을 섞는 방식이 정말 똑똑하네. 그가 말했어요. 끓지 않은 물에서도 완벽하게 녹아. 그가 커피에 대해 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덜 낯설고 덜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냥 커피일 뿐이었죠. 사람들이 즐기는 맛있는 커피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택배에서 온 더 많은 물건들이 우리 기숙사 생활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과자들은 공부할 때 먹는 최고의 간식이 되었고, 핫팩은 추운 날 수업 가는 길에 딱이었죠. 새로운 것을 나눌 때마다 예전의 감정들을 내려놓는 게 더 쉬워지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매주 금요일 저녁 맥심 커피 클럽이라고 부르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공동 휴게실에 모여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그 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에는 무리의 가장자리에 앉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주 의자를 조금씩 더 가까이 옮기고 있었어요. 이런 모임 중 하나에서 엘리자베스가 프랑스 풍습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것이 모두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비슷한지 많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고향의 겨울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레이첼은 가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처음으로 파리에서의 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재 안전 때문에 전기 방석이 기숙사 규칙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학생들은 마치 제가 기숙사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온 것처럼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편안함을 잃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탓할까요? 하지만 그때 방석과 함께 왔던 안전 설명서가 생각났어요.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봤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어 안전 설명서를 영어로 번역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 방석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고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존 선생님이 방석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거의 말을 꺼내지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다가올 추운 밤들, 그리고 이제는 이 방석의 따뜻함을 사랑하게 된 친구들을 생각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었어요. 이 방석들은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한 안전 정보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스스로 꺼지는 기능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있어요. 존 선생님은 제 번역을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기숙사에서 사용하기에 잘 설계된 것 같군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안전 규칙을 따른다면 계속 사용해도 좋습니다. 방안의 안도감은 즉각적이었어요. 학생들은 회의를 떠나면서 미소 지으며 작게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저를 살짝 안아주었죠. 그날 밤 따뜻한 침대에 누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제가 싫어하도록 배웠던 문화의 상징이었던 한국 물건들이 이제는 저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것들을 통해 저는 제 목소리를 찾고 친구들을 사귀고 이 낯선 곳에서 집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더 이상 가장자리에 서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을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턱을 넘어섰답니다. 그의 최악의 눈보라가 아무 경고 없이 우리를 덮쳤어요. 마치 화가 난 짐승처럼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죠. 밖에는 눈이 너무 빽빽하고 빠르게 내리고 있어서 평소에는 기숙사에서 겨우 20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던 나무들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학교 전력이 끊겼어요. 불빛이 3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죠.
난방 시스템도 작동을 멈췄어요. 1시간도 안 돼서 기숙사 방은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워졌어요. 존 선생님이 모두를 공동 휴게실에 모았어요. 비상 발전기는 몇 개의 필수 조명만 켤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얼굴이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주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난방은 없을 거라고 했죠. 더 안 좋은 건 기말 시험이 여전히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따뜻하게 지내면서 계속 공부해야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몸을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몇몇은 무서워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추위 속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때 레이첼이 갑자기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멜리의 방석은 어때? 발전기로 작동할까?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몇 주 동안 한국 방석을 사용해왔지만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 갑자기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히 그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천천히 말했어요. 작은 전원으로도 여러 개를 작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 속에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이클은 발전기로 얼마나 많은 방석을 안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존 선생님은 공동 휴게실에 난방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소파와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한국 방석들을 펼쳐놓았죠. 저녁이 되자 우리 공동 휴게실은 얼어붙은 기숙사 안에 따뜻한 섬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번갈아가며 따뜻한 자리에 앉아 손전등 불빛으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죠. 모두에게 방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마침내 잠들었을 무렵인 자정에 발전기에서 이상한 긁는 소리가 나더니 작동을 멈췄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조명이 꺼졌죠. 방석도 꺼졌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어둠과 추위 속에 던져졌어요. 방 안에 공포가 퍼지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속삭임과 누군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온도가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몇 시간 후면 기말 시험이 있었죠. 잠도 못 자고 따뜻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에 안정감에 놀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심한 상황도 견뎌냈어요. 발전기는 아침이면 고쳐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가 있고 담요가 있고 이것들이 있어요. 한국 핫팩 패키지를 들어 올렸어요. 공기에 노출되면 따뜻해지는 작은 주머니들이요. 너무 빨리 다 써버리지 않으려고 아껴두고 있었죠. 이제 이것이 엄마가 보내신 정확한 이유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두운 밤 내내 함께 일했어요. 핫팩을 나눠 쓰며 가장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번갈아 놓았죠. 공부 그룹을 만들어 한 사람이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 손전등 배터리를 아끼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발전기가 마침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개별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죠. 제 보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먼저 마이클이 너의 한국식 해결책이 밤을 구했어. 라고 말하며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엘리자베스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꽉 안아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우리 경험에 대해 이메일을 보낸 후 며칠 뒤에 도착한 엄마의 편지였어요. 그 물건들이 너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알고 있었단다. 엄마가 쓰셨어요. 내가 모르는 건 아빠와 내가 젊은 교사였을 때 서울에서 2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그 한국 제품들은 우리가 그곳에서 힘든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을 줬지.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형성했단다. 손이 떨리면서 그 편지를 3번이나 읽었어요. 평생 동안 조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걸 들어왔어요.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 살았고 나중에 저에게 무시하도록 가르쳤던 바로 그 물건들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방석이 내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침대에 앉아 엄마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으니 내 안에서 뭔가가 깨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품어온 모든 판단들, 내가 쌓아온 모든 벽들,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 택배에 있던 물건들은 단지 겨울 폭풍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지에 대해 제 눈을 열어주었답니다. 봄이 우리 캠퍼스에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붕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녹는 눈 사이로 잔디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날씨는 날마다 따뜻해지면서 새꽃들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답니다. 다른 학생들이 겨울 용품들을 다 치워버릴 때 저는 한국 전기 방석을 계속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천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몇 달 전, 그 택배가 도착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맥심 커피클럽의 마지막 모임은 5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열렸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 살랑살랑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제는 방석이 필요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이제는 우리의 전통이 된 한국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목에 무언가가 걸린 느낌이 들었어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레이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마이클, 호기심 많은 질문을 하는 엘리자베스. 이 사람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에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 물건들이 이상하고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거든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레이첼의 눈이 놀라움에 커지고 있었죠. 마이클은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이 확인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재미있는 건 계속 말했어요. 이 한국 물건들이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의문을 갖게 해주었죠. 왜 우리는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고 결정할까요? 다른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학기가 끝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죠. 예전 생활과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떠났을 때와 같은 아멜리일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어요. 부모님의 관점과 판단을 공유하는 소녀요. 하지만 그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함께하는 마지막 밤, 레이첼이 특별한 모임을 마련했어요. 학교에서 경험한 변화를 나타내는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모두에게 부탁했죠. 마이클은 그의 노트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과 감정에 대한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우리 모두의 고향 나라에서 온 실들이 함께 엮인 우정 팔찌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때 한국 물건들이 들어있던 빈 택배 상자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죠. 안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기념품들을 넣어두었어요. 가장자리에 제 메모가 적혀있는 방석 사용 설명서, 특별한 대화가 있었던 날짜가 적힌 빈 커피 봉지들,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이 택배 상자는 제가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던 물건들로 가득 차서 제게 왔어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추억들로 가득 차서 저와 함께 돌아가게 될 거예요. 출발하는 아침, 어머니가 집으로 가는 여정에 뭐가 필요한지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한국 여행용 핫팩을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긴 비행의 딱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아래로 작아지는 미국을 바라보며 제가 집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방 속의 물건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들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종종 그들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걸 배웠어요. 연결은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차이점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죠.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때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택배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이야기 연결, 이해의 전달자가 되었죠.
제가 다른 문화와 저 자신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은 오직 제 마음속에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벽들이 무너지고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대서양 위를 날아가는 동안 눈을 감고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레이첼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정, 마이클의 세심한 분석, 엘리자베스의 따뜻한 호기심, 그리고 존 선생님의 조용한 지혜. 그들 모두는 이제 제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찾게 된 예상치 못했던 가족이었죠. 어머니가 보내신 그 택배 상자에는 방석과 커피만 들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초대장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